쇠사슬이 풀리는 소리,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 12번째 장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단 1,500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며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 CEO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조지 소로스까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작은 민족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탈무드를 이야기합니다. 5,000년을 이어온 지혜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관이 펼쳐 보일 비밀은 탈무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탈무드를 어떻게 배우는가, 그 방법론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기록하는 손을 물려줍니다. 화려한 투자 비법도 비밀스러운 인맥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한 줄씩 자신의 경제적 판단을 기록하는 습관. 그것이 수천 년간 박해받으며 나라 없이 떠돌았던 민족이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후손이 100년 후에도 번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오늘 이 영상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47년 봄, 뉴욕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 회당. 13살 소년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토라 앞에 섭니다. 바르 미츠바, 유대인 남자아이가 종교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날 데이비드가 받은 선물은 3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토라, 사본, 아버지가 건넨 은재 회중시계,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아준 축의금 1247달러. 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이 200달러였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3가지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각각은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토라는 지혜의 기록입니다. 5,000년간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을 문자로 기록한 것.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지혜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 토라를 받는다는 것은 선조들이 기록해둔 지혜를 물려받는 의식입니다. 회중시계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시계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의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내 인생의 자산이 쌓이거나 줄어든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저 사라질 뿐이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공간보다 신성하다. 왜냐하면 공간은 빼앗길 수 있지만 시간은 오직 주어지기만 하기 때문이다. 바르 미츠바에서 시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어진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축의금. 이것은 자본의 기록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첫 번째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 가죽으로 장정된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카르 에트 하욤 하제. 이날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성인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돈을 쓸 자유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기록할 책임을 얻는다는 뜻이다. 내가 받은 3가지 선물을 기억하라. 토라는 지혜를 기록하는 법을, 시계는 시간을 기록하는 법을, 그리고 이 축의금은 자본을 기록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데이비드는 그날부터 매일 밤 그 검은 노트에 자신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25센트, 신문 배달로 번 3달러, 어머니께 드린 용돈 50센트, 성경 공부 교재 구입비 $1 20센트.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가정의 경제 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난 후 아들과 함께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쓴 돈 중에서 1년 후에도 가치를 줄 것은 무엇이냐?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머뭇거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내 지식이 되어 평생 남는다. 하지만 사탕에 쓴 15센트는 입안에서 녹아 사라졌다. 둘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둘 다 내가 기록한 것이다. 기록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1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 경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경제적 선택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1950년 16살이 된 데이비드는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바르 미츠바 때 받은 돈 1247달러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투자 결정의 이유를 기록하라. 매달 그 투자의 성과를 기록하라. 그리고 1년 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라. 데이비드는 당시 유망한 전자회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1년 후 그 주식은 30% 상승했고 데이비드의 1247달러는 1621달러가 되었습니다. 374달러의 수익. 하지만 아버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지? 데이비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될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고 이 회사가 텔레비전 부품을 만든다고 조사했습니다. 좋다. 그런데 너는 왜 라디오 회사가 아니라 부품 회사를 선택했느냐? 데이비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완제품 회사는 경쟁이 심하지만 부품은 어느 회사가 이기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기록한 이 한 줄의 판단이 지금 374달러의 수익을 만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아버지는 데이비드의 검은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16살에 내린 이 판단의 근거는 40살에도 60살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다. 산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경쟁 구조를 읽는 이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그것이 진짜 복리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리의 마법은 단순히 이자가 이자를 낳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기록한 판단의 원칙들이 평생에 걸쳐 축적되고 그것이 점점 더 정교한 경제적 직관으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리입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그는 훗날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채권 트레이더가 됩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는 13살 때 아버지가 준 그 검은 노트를 서재에 보관했습니다. 수천 페이지가 넘는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여전히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카르 에트 하욤 하제. 이날을 기억하라.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날을 기록하라.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가 폭락하던 그날 맨해튼의 한 유대인 상인 가문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과 주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솔로몬 레비 가문. 그날 하루에 자산의 40%가 증발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비 가문의 가장 솔로몬은 아들 5명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레비 가문이 3대째 기록해온 두꺼운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레비 가문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 기록. 아들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은 자산을 보존하는 것도 급한데 실패를 기록한다니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들들을 조용히 제지하고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류 1. 1927년 여름 주식시장의 과열을 감지했으나 탐욕으로 매도 시기를 놓침. 근거. 이웃 골드만이 한 달 만에 2배의 수익을 냈다는 소문. 교훈. 남의 성공을 근거로 투자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오류 2. 1928년 봄
레버리지를 3배로 늘림. 근거, 은행장이 안전한 투자라고 보장함. 교훈, 타인의 보장은 내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오류 3. 1929년 9월 시장의 경고 신호를 무시함. 근거, 지난 2년간 계속 상승했으므로 이번에도 회복할 것이라는 안일함. 교훈, 과거의 성공 패턴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밤새도록 써내려갔습니다. 15페이지에 걸쳐 자신의 모든 판단 오류를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레비 가문의 실패 탈무드가 된다. 후손들은 이 페이지를 매년 한 번씩 소리내어 읽을 것.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기억할 것. 왜냐하면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실패는 반드시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대인 경제 교육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열심히 기록합니다. 탈무드에는 쉐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듣다, 주의하다, 기억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지만 유대인 상인 가문에서 쉐마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적 실패를 듣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1935년 대공황에서 회복 중이던 레비 가문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셋째 아들 요셉이 유럽 섬유 사업에 투자했다가 정치적 혼란으로 전 재산을 잃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기록에 제 이름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솔로몬은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929년 자신이 쓴 실패 탈무드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이런 실패를 기록했다.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유산이다. 솔로몬은 요셉에게 새 노트를 건넸습니다. 내 실패를 기록하라. 왜 유럽을 선택했는지, 왜 정치 리스크를 간과했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모두 적어라. 그리고 그 노트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훈, 높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환경이다. 정치가 불안한 곳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피해야 한다. 이 한 줄의 교훈은 레비 가문의 투자 원칙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레비 가문은 이후 100년간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 기록이 4대에 걸친 투자 원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억은 배신해도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감정에 의해 왜곡됩니다. 고통스러운 실패는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릅니다. 기록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영원히 그 순간을 보존합니다. 1960년대 요셉의 아들 벤자민은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분석가가 남미 광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수익률 전망은 연 40%였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거절했습니다.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지표가 긍정적입니다. 벤자민은 서재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35년 그의 아버지 요셉이 쓴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30년 전에 이미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치가 불안한 곳은 피한다는 원칙, 그것은 40%의 수익률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 남미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모든 외국인 자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벤자민의 경쟁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벤자민의 펀드는 안전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쓴 50페이지의 실패 기록이 아들의 수십억 자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록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실패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실패, 투자의 손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 우리 모두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 실패를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자산이 된다고. 레비 가문의 사례가 증명하듯 한 세대의 고통스러운 실패가 다음 세대의 지혜로운 원칙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기록하고 싶은 실패는 무엇인가요? 혹은 이미 기록한 실패가 나중에 당신을 구해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실패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전망 이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최소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빨리 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낙관주의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은 6개월이 지나면 그 손실의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운이 나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와 같이 자신의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이 본능을 이깁니다. 펜으로 종이에 쓴 문장은 뇌의 감정 필터를 거치지 않습니다. 1년 후, 10년 후 그 기록을 다시 읽을 때 당신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을 보완하는 도구. 유대인들은 5000년 전부터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855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16살 소년 존 T. 록펠러가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회계 보조였고 주급은 $4였습니다. 그날 오후 록펠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문방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는 작은 회계 장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0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87센트였습니다. 이번 주 주급을 받기까지 아직 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센트를 쓰면 남은 건 77센트. 하루에 15센트씩 써야 버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8센트, 점심 5센트. 그러면 저녁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록펠러는 문방구 앞에서 20분을 고민했습니다. 장부를 사지 않으면 저녁을 2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신다. 록펠러는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선반에는 여러 종류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것, 얇은 것, 가죽 표지, 천 표지. 록펠러는 가장 저렴한 10센트짜리 얇은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문방구 주인은 안경 너머로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계 장부를 사려고? 넌 회사 직원이니?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주급이 얼마인데? $4입니다. 그럼 굳이 장부까지 살 필요 있나? 머리로 기억하면 되지. 하지만 록펠러는 장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10센트를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장부를 품에 안고 문방구를 나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77센트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록펠러는 하숙방 책상에서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표지는 거칠었고 종이는 얇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저 A, 장부 A. 1855년 9월 26일. 그리고 그날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1855년 9월 26일. 수입, 주급 $4. 지출, 월세 $1 50센트, 식비 $2 25센트,
교회 헌금 40센트, 어머니 송금 1달러, 장부 구입 10센트, 잔액 마이너스 1달러 25센트. 16살 소녀는 첫 주급을 받고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적자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비를 2달러로 줄일 것.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면 가능하다. 록펠러는 이 습관을 평생 이어갔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록펠러의 기록 습관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거래를 직접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할 때까지 록펠러의 손에는 항상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1858년 21살의 록펠러는 동업자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자본금 2,000달러, 그중 록펠러가 투자한 돈은 800달러였습니다. 3년간 10센트 장부에 모든 수입을 기록하고 관리한 결과였습니다. 직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회계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직접 하십니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계사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기록합니다. 왜 이 거래를 했는지, 어떤 판단으로 이 가격을 정했는지,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1870년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곧 미국 정유 산업의 90%를 장악하게 될 거대 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록펠러의 기록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사의 모든 지출 내역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임금부터 사무실 연필 구매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토요일 일주일간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장부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A의 석유통 제작 비용이 배럴당 2.5달러인데 공장 B는 2.35달러였습니다. 단 15센트 차이.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무시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공장 B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공장 B는 석유통을 만들 때 못을 39개가 아니라 38개만 사용했습니다. 단 한 개의 못 차이가 배럴당 15센트의 비용 절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록펠러는 즉시 모든 공장에 지시했습니다. 못 38개로 만들어라. 스탠다드 오일은 연간 수백만 개의 석유통을 생산했습니다. 못 한 개의 차이는 연간 수십만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는 록펠러의 절약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록펠러가 못 한 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모든 비용을 직접 기록하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록펠러의 기록 습관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1937년 98살의 록펠러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록펠러가 죽은 후 그의 손자 데이비드 록펠러가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권의 회계 장부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80년 넘게 록펠러가 직접 쓴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장부들 중 가장 앞에 특별한 위치에 보관된 것이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장부 한 권. 첫 페이지에는 어린 소년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저 A, 장부 A. 1855년 9월 26일 16살 소년이 저녁 2끼를 포기하고 산 10센트짜리 장부. 록펠러는 평생 그것을 곁에 두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도 록펠러는 가끔 그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위대함은 석유 산업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평생 장부 A를 버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장부가 록펠러 가문 5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종이 장부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유대계 벤처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밤 노션에 투자 일지를 씁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만났는지, 왜 투자하기로 했는지, 혹은 왜 거절했는지 5년간 축적된 이 디지털 기록이 이제는 AI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기록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종이든 디지털이든 자신의 경제적 판단을 매일 한 줄씩 남기는 것. 그것이 유대인 경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관으로 변모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록은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무의식적인 판단 능력으로 내재화됩니다. 록펠러가 못한계의 차이를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20년간 매일 비용을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유대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4대에 걸쳐 축적된 기록이 만들어낸 집단 직관입니다. 기록관의 촛불이 일렁입니다. 오래된 양피지 위로 그림자가 춤춥니다. 오늘 여러분은 3가지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살이 되면 돈이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을 선물합니다. 바르 미츠바의 3가지 선물, 토라는 지혜의 기록을, 시계는 시간의 기록을, 축의금은 자본의 기록을 가르칩니다. 그날부터 평생 이어질 경제 기록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열심히 기록합니다. 레비 가문의 실패 탈무드처럼 한 세대의 고통스러운 실패가 다음 세대의 지혜로운 원칙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실패를 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기록은 그 본능을 이깁니다. 기억은 배신해도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셋째, 록펠러의 장부 A가 보여주듯 기록은 결국 직관으로 변모합니다. 매일의 작은 기록이 축적되어 시장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본능적 능력이 됩니다. 16살 소년이 저녁 2끼를 포기하고 산 10센트짜리 장부가 4천억 달러 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용돈 흐름을 기록하는 법입니까? 100년 후 여러분의 증손자가 펼쳐볼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가 2026년 1월에 기록한 첫 경제 일지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5천년간 박해받으며 살아남은 이유, 록펠러가 4천억 달러의 제국을 세운 이유,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비밀스러운 인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한 줄씩 자신의 경제적 판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이에게 고급 장난감 대신 작은 노트 한 권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첫 페이지를 펼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쓰고 번 모든 돈을 기록하자고 말하십시오. 그 한 줄의 기록이 훗날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록의 비밀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기록관이 더 깊은 비밀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록관의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기록된 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